그러면 특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인격제 클리닉 나는 국가다라는 타이틀로 이제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이 나는 국가다라는 타이틀을 이제 제가 이 성인격제 개념을 좀 쉽게 전달을 하려고 나름대로 고안을 해서 만든 문구고요. 소인격체라는 개념은 소인격체라는 이 명칭 자체는 사실 번역어예요. 외국에서는 소인격체라는 이름을 되게 다양하게 써요. 걔네들은 학계에서는 얘들을 하위성격이라는 분명하긴 한데 서브퍼스널리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기존 학계의 이야기고, 이 개념이 학계에서 정식으로 채택되기 전에 한 30-40여 년 정도 연구를 했던 이제 그 독자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정식 명칭을 이렇게 딱 되기 전에 어떤 이름들을 썼었냐 하면, 어디서는 에고스테이트라는 이름을 썼었고요. 또 어디서는 얘네들이 각각 이름을, 목소리를 나타낸다 그래가지고 보이스 다이얼로그라는 이름을, 그리고 또 어디서는 하트 테라피, 그리고 이제 이런 얘네들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이제 알짜만 한 곳이, 알짜만 빼가지고 또 이름을 낸 것이 셀프 테라피. 현재로서는 지금 셀프 테라피라는 이름이 소인격제 클리닉이라는 번역으로 이제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있고요. 역시 이 셀프 테라피 포함해가지고 또 다른 학계에서 그 얘기를 한 게 스키마라는 명칭으로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심리도식 치료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 소인격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스키마 모드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제각기 다른 이름들을 쓰고 있어요. 누구는 파트, 뭐 보이스, 에고스테이트, 셀프, 스키마 모드. 지금 얘네들이 다 같은 걸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번역을 할 때 하위 성격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뭐 심리도식 양식이란 번역으로 해서 영 와닿지가 않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뭐 오늘 나 무슨 모드야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학자들이 모드라는 개념을 썼어요. 이제 번역을 하기를 양식이라고 번역을 해버려서 좀 의미가 와닿기는 좀 어렵고, 지금 이 스키마 모드 개념하고 셀프 테라피, 셀프 개념, 요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되고 있고요. 에고스테이트나 보이스 다이얼로그, 파트 테라피는 현재도 계속 명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름의 독자 노선을 다 걷고 있는데, 이제 보이스 다이얼로그가 그나마 좀 세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진 세력으로 파트 테라피. 그러니까 이들이 각자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접근하는 방식하고 이거를 심리치료에 적용하는 방식들이 달라요. 개념은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각자 다 독자 노선을 걷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중에서 그나마 가깝다면 이쪽이랑 이제 요 세 가지를 다 추려가지고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좀 쉬운 개념 뽑아갖고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중인격하고 다른 거죠? 예, 참고로 다중인격은 원래 다중인격이란 말이 가장 오리지널 버전이긴 해요. 원래 사람은 다중인격인데 여기에 디소더라는 장애가 붙어서 다중인격 장애로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다중인격 장애라는 말은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는 마치
피아노 건반이 이렇게 있다면 사람은 피아노 건반처럼 서로 다른 음을 내는 다양한 자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개념이 다중인격,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개념인데 다중인격 장애는 얘가 어느 날에는 피아노를 딱 치는데 다른 데서는 소리가 안 나는데 띵! 솔 부분만 소리가 나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는 솔만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또 소리가 안 나고 띵! 레 쪽에 소리가 나요. 사람이 여러 가지 1번부터 만약에 10번까지 여러 유형이 있다면 하루 쭉 일과 중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3번 소리만 나고 또 그 다음부터는 뭐 1번 소리만 나고 그 다음부터는 9번 소리만 나고 그래서 한 타임에 한 소리 하나의 성격만 딱 나타나는 그거를 이제 다중인격 장애라고 불러요. 소리가 다채롭게 나지 않고 한 번에 하나만 나는 경우. 근데 이제 다중인격 장애랑 일반적인 그냥 원래 다중인격인 우리 일반 사람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1번과 9번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강민철이라는 한 사람이 만약에 다중인격 장애라면 9번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을 때 얘는 이 사람에게는 오직 9번의 성격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얘가 바뀌고 1번이 다시 나타나면 1번은 9번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중인격 장애 여부는 뭘로 판가름을 하냐면 기억으로, 기억이 나는지 여부로 이제 판단을 해요. 최근에도 그 무슨 범죄 관련해가지고 조현병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 조현병이 이제 그 전에 많이 알려졌던 이름이 정신분열증이라는 이름이었고 이게 학계의 명칭은 다중인격 장애. 근데 조현병이 다 다중인격 장애는 아닌데 정신분열이 결국은 다중인격 장애랑 사실상 거의 비슷해요. 나타나는 증상 자체가. 근데 조현병도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마치 자폐도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처럼 일상생활을 너무 멀쩡하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조현병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지 자기가 오전에 무슨 일을 했었고 또 점심때 무슨 얘기를 했었고 하는 거를 본인이 기억을 못할 뿐이지 생활을 해요. 그리고 심각한 다중인격 장애보다 좀 가벼운 조현병인 경우에는 이 연결되는 게 되게 부드러워요. 성격차가 아주 극심하지가 않고 예를 들면은 좀 전반적으로 한 30, 40대의 인격이 이렇게 쭉 분포되어 있는데 오전에는 약간 밝은 성격의 30대 남자, 점심때는 약간 어두운 30대 중반 남자, 저녁 때는 또 뭐 감정 기복이 오락가락하는 거의 40대 초반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비교적 연결되는 게 극심하게 떨어지지 않는데 다중인격 장애 심각한 케이스는요, 어린아이였다가 낯선 여자였다가 그리고 늙은 학자였다가 그리고 굉장히 젊은 어떤 청년이었다가 굉장히 극심해요. 이 성격이 바뀌는 차이가. 그래서 다중인격 장애는 거의 모를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한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약간 가벼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솔직히 몰라요. 그냥 다 같은 나이대에 속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지는 사실 잘 모르고 기억도 완전히 단절되는 게 아니라 어렴풋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어가지고 조현병, 다중인격 장애가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비슷하긴 한데 다중인격 장애가 좀 더 심각한 케이스로 보여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정신분열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성격이 있다라는 걸 마치 나타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막 분열이 돼버리면은 이제 병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졌는데
정확히는 얘네들이 건반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건반이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이제 이 조화로운 음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건반을 치기가. 그런 개념의 분열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다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건반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성격이. 근데 이것들이 막 따로 놀고 이제 소리가 막 중첩돼서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한해서 이거를 병증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특강에서는 지극히 일반적인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다 겪고 있을 만한 다양한 이제 그 내면의 자아들, 자성적인 자아들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주로 개념을 좀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마음 챙김을 소인격체 개념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소인격체 기반으로 치유적 글쓰기를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알려드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얘네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내 안에 여러 자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아까 언급했던 그런 조현병이나 다중인격 장애처럼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마치 어떤 사고로 트라우마가 꽝 생겨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빠지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우리 내면에 다 자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따로 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분열 전에 이제 그 해리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서로 떨어져요. 이 여러 자아들이. 그래서 따로 노는 현상이 일어나고요.